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을 강의하게 될 농업인 조율 대표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촬영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사장님이 꼭 필요한 근로기준법 듣고 가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도 하고 사대보험도 취득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요,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쉬고요, 그 다음에 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짧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요, 언제나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근로자의 휴식권의 관리 방법을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사업장을 이렇게 열면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 근로자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출퇴근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데, 이걸 모두 우리는 현재 산업재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거는 근로자 개인이 다치는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사업주분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시 우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근로자가 입사의 과정은 우리 사업주가 지배를 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할 때는요, 그냥 번개, 빛과 같은 속도로 나도 모르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사업주하고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하고 안 맞는데 사업주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그만 둬야 될 것 같아, 친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네, 해고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은 우리 근로라는 거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낸다는 건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로관계 종료 시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 서류 및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자의 휴식권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돈하고 직결되는 거는 여러분 바로 휴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은 사업주는 반드시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근로자가 사대보험도 취득도 안 했고요. 이 근로자는 시급제, 알바, 어떤 형태로든 정규직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사업주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노동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규직, 알바,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보는 게 이거예요. 기간에 정함이 있느냐, 기간이 정함이 없느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한 거, 정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 보고요.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느냐, 15시간 밑으로 되느냐, 이거밖에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라든지 파출, 용역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기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그리고 근로자가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은, 그렇죠,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되는 건 알고 개수까지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개수를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며 나갈 때는 이걸 어떻게 챙겨줘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민이 있고 근로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장표에서 같이 보시면요. 연차 같은 경우는요. 2018년 5월 말에 법이 한번 개정돼서요. 예전에는 1년 미만, 계속 근로연수, 즉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이 1년 미만 기간인 동안에는요,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을 하면은 한 개씩 월차 개념으로 땡겨올 수 있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사에서부터 만 2년 되기 전까지 이 2년 동안 기간에는 연차가 15개가 있었거든요. 이것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2018년 5월 말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5월 말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한테는요. 1년 미만이라도요. 매월 개근하면은 한 달에 한 개씩 우리 다음 연도 거에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 1년 미만일 때에는요. 연차가 매월 한 개씩 발생해 가지고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발생하죠? 기존처럼 15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 날 입사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딱 채우고 퇴사일자를 2021년 1월 1일로 정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근로자가 다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딱 1년 채웠으니까 많은 사업주분들이 퇴직금이 발생하구나 이것까지 알아요. 근데 이때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1년 미만인 기간에 11개가 발생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퇴사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이면은 그날 원래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것도 챙겨줘야 되나?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요. 개정법 설명 자료에는 2021년 1월 1일 날 퇴사하는 건 우연한 사정일 뿐이지 어차피 이 사람은 그날 그게 발생한 건 확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11개와 더하기 15개 합친 26개를 정산해서 줘야 돼 라고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자료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선 사업장이나 저희같이 급여 관리해주는 저희 거래처들에는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는 분들한테는 11개에다가 15개를 합친 26개를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우리가 2021년 1월 1일 날 이 사람이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는 발생한 날 우리 회사에 재직을 해야 된다, 다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원은 보았기 때문에 야, 2021년 1월 1일 날 이 근로자 안 다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15개가. 그러니까 11개만 정산해줘.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즉 고용노동부의 해석하고 현재 법원의 판결하고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11개에다가 15개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얼마 전까지는 15개를 이렇게 얹혀서 주세요라고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 물어보시면 저도 글쎄요. 노동부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원은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그래도 이거를 만약에 주지 않으면은 15개를 이 친구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즉 수사기관이죠. 노동청에 가서 미지급 받았다고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아마 주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왜냐면 행정해석이 아직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높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 개정법 자료에서는 26개를 챙겨주세요 라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는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다 쓰게 좀 냅둬 주세요. 이거 안 쓰면은 오히려 더 사업주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휴가가 있고 한 여름 휴가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연차를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알바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가지고요. 연차하고 특정한 날하고 대체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여름 휴가는 광복절이 낀 주간 월화수목금이다 라고 한다면은 광복절이 낀 주간 월화수목금 5일을 갖다 연차를 집단적으로 통째를 대체한다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관공서 공휴일 빨간 날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민간에서는 쉬는 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 날의 정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관공서가 어디예요? 국가, 정부기관, 지자체기관이죠. 거기만 노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은 원래 빨간 날이 노는 날이 아니라 그냥 근무일인데 관행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노니까 그냥 놀게 됐거든요. 근데 관공서 공휴일이 기존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는요, 연차하고 빨간 날을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요, 관공서 공휴일이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돼요. 그래서 이날은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근무하는 날 쉬는 날인 연차하고 원래 쉬는 날인 휴일하고는 대체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차 유급 휴가하고 관공서 공휴일 대체가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빨간 날은 빨간 날대로 쉬어야 되고 연차도 연차대로 쉬어야 되니까 내년부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차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포괄임금 제도로 소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연차 촉진 제도라고 해서 연차를 가라고 해도 근로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 촉진 제도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한테 언제 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고 그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날 연차를 가게 했는데 근로자가 만약에 그날 연차를 안 갔다. 그러면은 연차를 그냥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를 좀 소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연차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권 두 번째는요. 아까 법정 유급 휴일 빨간 날인데요. 예전에는 법정 유급 휴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에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정 유급 휴일날 일을 시켜도 그 휴일 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원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미 평균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빨간 날, 관공서 공휴일이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쉬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쉬는 날이 돼서 더 이상 연차와 대체시킬 수 없고 진짜 이제는 그게 법에서 쉬는 날이 됐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면은 가산임금의 대상 즉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3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요.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많이 모여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죠. 여기까지 확대 적용되는 건 내년도, 즉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빨간 날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에요. 적용 제외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더 했다고 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유의하시면은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뭐 연차나 아니면 휴일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력이 평균 근로자 수,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연차 적용,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에 법정 유급 휴일 적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리를 하거나 직원을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할 때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휴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휴게 시간은 뭐죠? 그렇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뭐 의료계는 뭐 1시부터 2시, 아니면 요즘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땡겨져서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데가 있는데 휴게 시간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그냥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총 9시간 중에 12시부터 1시, 1시간 휴게 시간을 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손님이 와서 손님을 응대하는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많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갖다가 휴게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단지 대기 시간이고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응대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 뭐 2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예 손님 자체를 못 오게 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2시부터 4시까지 직원들 한 명만 홀에 두고 나머지 직원 쉬게 하고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순환제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대기 시간하고 휴게 시간을 분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오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 시간, 즉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바로 응대를 해야 되는, 즉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시간은 근무 시간이다라고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하고 대기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돼요. 우리가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휴게 시간이 언젠지, 그 다음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써놓은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긴 한데 이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대를 일단은 넣어놓고 그 밑에 업무 사정에 따라서 휴게 시간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는 도중에 그만큼 휴게 시간을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4시간 일했을 때 30분. 그러니까 8시간 일할 땐 1시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게 시간을 뭐 2시부터 3시까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날 이동은 할 수 있지만 휴게 시간을 안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을 주기는 한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어야 돼요. 2시부터 3시. 그리고 밑에 가로 열고 업무 사정에 따라서 휴게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써놓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법정 유급 휴일에서도요. 주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일주 개근하면은 발생하는 유급 휴일인데 보통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백화점 같은 데는 월요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써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그냥 일주 개근하면 뭐 하루에 주휴일을 준다 이렇게만 썼는데 그렇지 말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그 근로자가 주요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날, 예를 들어 수요일이면 수요일이라 딱 써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주요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 주는 건 아닌데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하나 쓰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동청 조사나 아니면은 주요일에 근무를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휴게 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법률 분쟁을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휴식권에 이어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이런 생각 있어요. 아니, 근로자가 일하다가 본인과실에서 다치는데 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나요? 사업주분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근로계약에서는요. 우리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한테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의무 중에서 주된 의무는 임금을 제공할 의무지만 부수적으로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은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자, 산재가 만약에 발생했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산재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사업주한테 곧바로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불이익의 정도가 사실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업주 사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본인이 요양하는 병원에서 바로 팩스로든 뭐 인터넷으로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내가 현금으로 준 근로자인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로자성만 입증이 되면은 산재가 승인이 됩니다. 만약에 산업재해라고 해당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취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업주분께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뭐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거나 기타 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공단에 그 우리 근로자가 있어요 해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제 이제 근로자가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는 그냥 그 근로자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산재보험료 내고 과태료 한 5만 원 조금 더 내고 많이 안 다쳤으면 산재보험료도 안 오르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아예 우리는 근로자가 없어요 라고 해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조차 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페널티가 좀 세요. 이때는 그 근로자가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요양급여로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의 50%를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요. 예, 그래서 이게 미가입제라고 하는데 50% 구상권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맨 아래 보이시면은 미가입제 발생 시 과태료도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과태료 또 100만 원 추가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안 됐다 그러면 2차 과태료로 200만 원, 그리고 3차 과태료로 300만 원 나갈 수 있어요. 아까 그 밑에 그 지급되는 보험금의 50%도 우리 사업주한테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자가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봐서 사람을 쓴다 하면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꼭 해두시고요. 네, 산재가 발생되면은 바로 그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 되면 바로 일용직이든 뭐 상용직이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시기를 사업주분들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근로자가 이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라고 있어요. 예, 산업재해조사표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업주가 작성해서 어떻게 다쳤다라고 해서 세세하게 작성한 거 있거든요. 이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막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다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거나 다친 사람이 한꺼번에 많거나 이럴 때 저희가 중대재해라고 하거든요. 그거 신고 안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산업재해조사표 유사한 사항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노동청에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산재가 너무 많이 은폐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주한테 직접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거는요, 우리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이제 안녕 이거를 법률 분쟁 없이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근로관계 종료되는 게 첫 번째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나가주세요 하는 거 있죠. 해고예요. 그 나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나가주세요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은 우리 나가주세요를 할 때 입으로만 할 수 없어요. 종이로 써야 돼요.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메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되는데, 아무튼 종이나 전자문서에 서면으로 된 그 해고 통지서를 날려야 되는데, 여기서 해고 통지서에는 첫 번째 며칠자로 해고되는지, 마지막 근무일이 있죠. 그래서 뭐 당신은 뭐 10월 30일자로 해고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당신이 잘리는지, 이 잘리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쓰지 말고요. 우리 육하원 측에서 네가 무슨 날 모도했고, 네가 무슨 날 모도했고, 네가 무슨 말 모도해서 손해를 끼쳤고, 네가 불을 냈고, 네가 몇 월 며칠을 불을 냈고, 이런 걸 상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거는 그 30일 동안 네가 다른 데를 어디 갈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 라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해고에 대해서 예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30일 전이잖아요. 근데 30일을 채우지 않고 해고 통지를 했다. 그러면 이건 즉시 해고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 즉 30일분의 기본급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해고 예고 통지 적용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무튼 불문하고 3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요. 해고 예고 통지 없이 즉시 서면 종이로 된 해고 통지서 이렇게 송부하면은 해고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게 오고 뭐 천재지변, 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2번, 3번 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번 사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용직 해고는 하루하루 이렇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약기간 종료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사직. 근로자가 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 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권고사직 여러분 아시죠? 실업급여 타려면 권고사직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사업장에서 해고 대신해서 나가줄 수 있니? 물어봐서 나갈게요 라고 해서 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마치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국가에 돈 고용보험 쌓아놨으니까 서비스로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일반 사직을 갖다가 권고사직 우리 사대보험에서는 23번 코드 그 사대보험 상실사유 23번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권고사직을 했을 땐 부정수급이 되잖아요. 요즘은 파파라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이 그 고발을 많이 해서 이거 부정수급 걸리면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그리고 권고사직이 많으면은 우리 고용보험 재원에서 그 실업급여도 나가지만 우리 사업장에 고용지원금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이렇게 받으실 때 못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할 때는 진짜 권고사직을 하실 분들만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받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갈게요. 이제 Q&A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분들이세요. 어떤 직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직원이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에 빛의 속도로 잠수를 탔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잠수를 탔다. 아니면 좀 하다가 그냥 잠수 탔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사업주분들이 너무 많이 하세요. 사실은 잠수를 탔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문제된 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잠수를 타신 분들은 그나마 뭐 낫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잠수를 타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전화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꼭 문자나 카톡을 보내세요. 그래서 야, 네가 오늘부터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도 네가 출근을 안 해서 뭐 할 수가 없었는데 자, 네가 계속 다닐 거니? 만약에 다닐 거면은 다시 나와주고 안 다닐 거면은 아니면 답변이 없으면 일주일을 기다릴게. 만약에 그 안에도 네가 답변이 없으면은 부득이 우리는 네가 더 이상 다닐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근로관계 종료를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 문자라도 보내서 나중에 해고에 대한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게 증거를 좀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잠수 타신 근로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Q&A 오는 게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돼서 이제 부정수급은 우리 사업주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건데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분들,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받은 돈 토해나라는 거 있지만 부정수급을 호의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업주분들 아니면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 저 아직 실업급여 타니까 저 사대보험 늦게 취득신고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부정수급 조사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파라치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 걸리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형벌은 진짜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실업급여 정말 맞으시는 분들만 사업주분들이 해주시고, 실업급여 기간이라고 하는 분들 뭐 사대보험 늦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 받아들였다가는 같이 형사처벌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되도록 안 받아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예, 아직도 코로나랑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소상공인분들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만이라도 한다면은 인사노무 관리에서 오는 법정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만나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조율 대표 공인노무사 김소리였습니다.